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입지론이 남아 있고요. 입지론 할 차례죠. 맞나요? 상업 입지론이고요. 그죠? 공업 입지는 했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부동산 개발부터 했나요? 그죠? 부동산 개발부터 했죠, 지난주에. 부동산 개발 문제는 한 두세 문제, 그 뒤에 뭐 지대지가 이런 것까지 합치면 한 네 문제 가까이 출제되는 그런 단원인데요. 일단 부동산 개발은 그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 법 12하는 게 있었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런 이제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지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각각 위험에 대한 대책들을 하나씩 기억해 두시라 그랬었는데요. 법적 위험에서는 사법상의 위험도 있고 공법상의 위험도 있지만 공법상의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서 토지형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흡수 분석이죠. 시장 위험이라는 게 결국 장사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게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그게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흡수 분석입니다. 흡수 분석을 통해서 시장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위험 있죠. 이거는 예상보다 비용이 이제 너무 많이 발생하거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런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석이 있었죠. 부동산 분석에서 GCC 타투 타당성 분석이 가장 이제 핵심되는 분석인데. 그런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나 자료가 수집이 돼야 되죠. 그 정보 자료 수집하는 단계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고요. 그것을 자료 수집을 해서 여기 제공을 하죠. 경제성 분석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GCC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하지 않습니까? 이걸 구별하는 거죠. 시장성이 있다. 말이 다르죠. 시장하고 시장성이 이 뉘앙스가 다르죠. 어떤 물건이 시장성이 있다 이러면 어떤 경우에 쓰나요? 시장성이 있다. 어떤 그 물건,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기획을 해서 신상품을 이렇게 내놓을 때도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시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품이 이 소비자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나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장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개발하는 그 사업의 그 물건이 주변의 다른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잘 분양이 될지 임대가 될지 그런 거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고, 시장 분석하면 그냥 그 시장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 분석하는 거죠.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한 수급 분석하는 거고요. 근데 지역 경제 분석은 전반적인 거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고용, 또 교통 체계 뭐 이런 것들 다 살펴보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정보가 수집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타당성 분석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서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냥 더 많은 게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만큼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제 현금 수지 분석을 한 후에 현금 수지 분석해서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 그 분석이라는 게 이제 그 투자 분석 기법, 특히 순수내죠. 순수내를 분석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 요구 수익률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타당하면은 여기가 통과되는 거죠. 자, 통과된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 개가 다 동시에 통과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용 자금에 제한이 있으면은 그중에 뭐 하나밖에 못 할 수도 있고 둘 할 수도 있고 최종 결정 내리는 것이 투자 분석 이런 거였습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어요. 부동산 개발의 분류.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주체별로 분류한 게 있었고요. 1섹터는 정부가 하는 거고 2섹터는 민간이 하는 거고 3섹터는 민관 합동 개발이고요. 그중에 2섹터의 내용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민간 개발 중에서 자체 개발도 있고요. 토지
자금, 노하우 이 세 가지가 한 사람한테 있으면은 자체 개발하면 되죠. 자력 개발. 근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공동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토지 소유자가 땅을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이제 노하우 공사비를 투입해서 개발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공사비만큼을 물건으로 주는 방식이고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있죠.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등가 교환 방식도 있죠. 이거는 이제 키워드가 비율로 나누는 거죠. 토지 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은 등가 교환 방식이고요. 또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특징이 토지 소유자가 자금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업자 노하우를 제공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런 것도 있죠. 그거 하기 전에 토지 신탁 방식, 위탁 방식하고 신탁 방식의 차이는 토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다 이전을 해버려서 그게 표현은 위탁, 수탁 이런 표현이 똑같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이 특징이어서 모든 명의가 다 신탁회사 명의로 진행이 되고요. 그 개발한 수익금을 이제 수익자에게 실적으로 배당을 하고 이게 임대형의 경우에는 신탁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다시 부동산이 돌아가지만 분양형의 경우에는 돌아갈 부동산이 없어서 수익금으로 그냥 종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둘 이상의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나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목적으로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개발하는 거 컨소시엄 구성 개발 방식. 뭐 이런 잡다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간 개발 방식에 있었던 얘기고요. 1섹터의 공영 개발의 경우에는 특히 매수 수용 방식의 장단점 위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매수 수용 방식 공영 개발 중에서도 직접 개입이죠. 이게 장점은 이제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용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신속한 개발과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환지 방식에서는 감보율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매수 방식에서는 감보율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상금을 줄 때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단점은 이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보상 금액이 적은 것 또는 대대로 살던 그 터전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또는 일단 보상금을 줘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개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그 주변 지역의 토지 소유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단점들 냈고요. 자, 이거 이제 1섹터의 매수 방식의 장단점 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어요. 유형 개발, 무형 개발, 복합 개발 이런 분류도 있고요.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이런 것도 있죠. 보존은 현상 유지라는 의미가 있고요. 수복은 노후화된 것을 제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수복, 복구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량 재개발은 뭔가를 더 개선시키고 첨가하고 확장하는 것. 이 개량 재개발. 철거는 싹 밀어버리는 거죠. 또 정비 사업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분류도 있었죠. 6가지 정비 사업 유형 중에 하나만 주거나 주택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인가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이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거는 다 주거나 주택 이런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극히 열악한 경우,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불량한 그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냥 열악한 경우, 그거는 재개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한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것은 그거는 재건축 사업이죠.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만 확충. 그거는 관리 사업이죠.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거는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죠. 맞나요? 네, 그런 것들 분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분류가 있었고요. 또 LQ도 봤죠. LQ. 지역지수. 뭐 작년에 출제돼서 좀 중요도는 낮지만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 1보다 작으면 수입 산업, 1이면 자급자족 산업에서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기반 산업이라 그래요.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라 하고요. 그래서 경제 기반 승수를 계산해서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의
고용 인구 변화가 그 지역 전체 고용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의 고용 인구 변화가 그 지역 전체 인구 변화에 미치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고, 부동산 수요 변화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경제 기반 승수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 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 다음이 개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개발 다음이 부동산 관리, 개발, 입지. 그렇게밖에 안 했네, 수업을. 별로 안 했네, 수업을. 지난주 수업을 한 게 없네? 더 있을 텐데. 지대지가론, 지대지가론. 지대지가론 했어요. 지대로는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죠? 거기에다 플러스, 입찰지대 하는 거예요, 입찰지대. 그래서, 저거도 말씀드렸죠.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사이에 지대 논쟁. 가장 핵심된 내용은 지대의 성격이 잉여냐 아니냐. 고전학파는 잉여라 받고, 신고전학파는 비용이라 받죠. 그 고전학파가 바로 차액지대, 위치지대예요. 그래서 차액지대, 위치지대에서는 지대를 계산할 때도 지대가 맨 마지막에 남게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수송비 빼고 이제 남는 것이 지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차액지대는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죠. 전제 조건이 비옥한 토지는 한정돼 있고,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우등지와 열등지 사이에 차액이 지대가 된다. 그래서 최열등지의 경우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고요. 위치지대에서는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차이가 나고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그랬죠. 고립국 이론에서 이런 걸 주장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비옥도는 똑같다 그랬죠. 사방팔방 평평하고 이 교통조건도 똑같은 그런 조건 하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늘어나니까 지대는 작아지다가 이 경우에도 제일 먼 곳 한계지에서는 수송비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차액지대와 위치지대의 공통점인데, 둘 다 현실을 제대로 설명은 못한다 그랬죠. 현실적으로 그런 토지에도 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이죠. 절대지대설에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찰지대설이라는 것은 튀넨의 위치지대를 도시지대론으로 확장한 겁니다. 도시지대에 적용한 거예요. 도시지대니까 용도가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그래서 경매 붙였을 때 그 토지에 대해서 가장 높게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그 토지 이용이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지대라는 것은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의액이죠. 근데 여기에 상업용이냐 주거용이냐 공업용이냐에 따라서 그 가파른 정도가 다르죠. 상업용은 가파르게 내려가고요. 주거용의 경우는 좀 중간 정도고요. 공업용은 제일 완만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도심의 제일 안쪽 부분은 상업용이 자리를 잡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데, 이게 무수히 많은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형태의 곡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시 전체의 지대 곡선은 그렇게 되고요. 각각의 업종에 따른, 각각의 용도에 따른 한계지대 곡선은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지대론도 봤고요. 다음에 도시성장 구조로는 동선 다 했어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이심 이론.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이론의 영향을 받았죠. 원이 동그랗게 이렇게. 이것은 주거지 분화 현상이 도시 팽창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봤어요. 주거지 분화. 그래서 제일 안쪽에 중심업무지구 옆에도 원래는 주거지였죠. 천이지대도 원래는 주거지였는데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천이지대로 바뀌어가는 거고요.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질병 발생 빈도,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 천이지대고요. 그 옆에 저소득 주거지대, 고소득 주거지대, 통근야지대. 자, 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도시 성장 구조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침입과 경쟁, 천이 이런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도시 성장 구조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실제 도시를 연구를 해서 실증적이라고 하죠. 시카고라는 도시를. 근데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죠.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을 수가 없고 이렇게 동그랗게 성장한다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선형 이론이고, 선형 이론은 교통축을 강조를 했죠.
그래서 교통망 축이론, 부문 이론이라고 하고요. 교통축이 이제 경공업지대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어떤 용도의 그 토지 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저소득층들은 그런 경공업지대 근처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요.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도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간선도로 근처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주거지와 고소득 주거지가 분리가 되고요. 그 사이에 중급자 지대가 중급주택 지대가 들어서죠. 그래서 이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게 선형이론. 둘 다 동심원 이론, 선형이론 모두 다 핵이 한 개밖에 없죠. 근데 이제 다핵심 이론은 여러 개의 핵이 이제 점진적으로 통합되면서 커다란 하나의 도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는 동종업종의 집적 지향성이 있고요. 이종업종은 분산 지향성,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도 해요. 서로 다른 업종들은 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거죠. 떨어져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요. 또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 주변에 핵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핵심 동선다 했고요. 그다음에 입지론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공업 입지를 했죠. 마지막으로 베버의 공업 입지론은 이제 최소 비용 이론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그 비용 항목이 수송비, 임금, 집적이익, 집적력 뭐 이런 식으로 집적이익 또는 집적력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짓는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수송비죠. 그래서 수송비 중에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는데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제품 수송비나 원료 수송비나 같을 때는 입지 자유형이죠. 요거를 원료 지수 M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면 그거는 원료 지향이죠.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니까. 원료 지수 M이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그다음에 원료 지수 M이 1이면 입지 자유형. 이렇게. 일단 최소 비용 위치를 찾은 후에 등 비용선을 그린다 그랬죠. 등 비용선을 그려서 수송비가 똑같이 수송비가 증가하는 그 크기가 똑같은 지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나타낸 게 등 비용선이고요. 등 비용선 10원, 20원, 30원 이렇게 최소 비용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텐데 비용이 더 많이 수송비가 더 많이 발생하더라도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면 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노동지향 입지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는 집적 지향 입지도 있고 그리고 중간 지점 지향 입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그게 마지막이죠.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는데 그건 뭐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론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인데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지금까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계층성에 대해서 했죠. 중심지의 계층성하고 중심지 성립 조건에서요. 어째 오늘은 상태가 다들 괜찮으신 것 같네. 다른 날은 보통 이렇게 이 정도쯤 시간이 흐르면은 뭔가 느낌이 눈꺼풀이 내려가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월, 화, 수, 목 아직은 괜찮은가 봐요. 오늘쯤 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작은 분위기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중심지의 계층성은 이렇게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돼 있죠.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규모는 점점 어떻게 돼요? 규모는 점점 올라가겠죠. 여기 뭐 동네 편의점 같은 거에서 큰 슈퍼, 대형 할인 매장 이렇게 규모는 커지면서 중심지 기능은 다양해지겠죠. 안 가봤어요. 이런 거 뭔지 몰라요. 대형 할인점 이런 거. 여기서 취급하는 품목하고 여기서 취급하는 품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기능이 점점 다양하잖아요. 동사무소 가봤어요? 구청 가봤어요? 시청?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이 업무 영역하고 구청, 시청에서 취급하는 업무 영역이 다르잖아요.
가면 갈수록 점점 기능이 다양해지죠. 맞나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오늘 수업 안 할 거지, 지금. 지금 대답 안 했죠, 지금. 자, 기능이 점점 다양해지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 간 거리는 어떻게 해요? 중심지와 중심지 간 거리는 점점 멀어지죠. 거리는 이제 점점 멀어져요. 동사무소 거리하고, 구청 거리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또 뭐가 있을까요? 숫자는 점점 작아지죠. 저차 중심지 숫자하고 중차 중심지 숫자하고 고차 중심지 숫자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뭐 편의점은 한 시장 범위 내에 여러 개가 있어도 대형 할인점은 한 개밖에 없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중심지의 계층성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중심지 성립 조건 했단 말이에요. 중심지 성립 조건은 어떤 중심지가 망하지 않고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에 해당하는 매상고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범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 요구치를 달성해 줄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그 규모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 고객들이 이용을 해줘야 최소 요구치 매상을 달성하는데 실제로 그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존재하는 범위가 더 넓어야죠. 더 넓은 지역의 고객들이 중심지를 이용을 해줘야 망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죠. 그거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 그랬죠. 사람들이 와서 구매를 해가는 것이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와 같은 거죠. 재화가 발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와서 구매를 해가는 거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더 커야 되죠. 그래야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죠.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다 바로 딱 떠오르지 않나요? 내가 어느 정도의 매상은 올려야 되는데 소문이 나서 더 먼 곳까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면은 북적북적거리고 장사 잘 되겠죠. 그러면은 망하지 않고 유지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요. 여기 중심지 성립 조건이죠. 자, 요거 말고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추가를 하면은 이제 이 그 크리스탈러가 이런 이론을 주장을 할 때는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 의의에 보시면은 둘째 줄 끝에 이 이론의 전제 조건은 동질 공간의 평야, 동일한 교통수단의 이용, 운송비는 거리의 비례,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의 균등 분포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도대체 뭔 소리가요? 동질 공간의 평야 이렇게 돼 있죠. 유리판 같이 평평한 곳이요. 평평한 곳. 거기에서 교통수단도 똑같고요. 운송비는 거리에 비례해요. 그러면서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예요.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분신술을 해서 똑같은 놈을 만들어서 똑같이 배치시킨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놈이 동일한 기호와 구매력을 갖춘 사람 똑같은 놈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유리판같이 평평한 곳에. 됐나요? 안 돼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점포가 일정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점포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점포가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고객들이 유리판같이 평평한데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고객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분포되어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구매력도 같고 좋아하는 정도도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점포가 이제 자신의 이 상권을 넓혀가는 거예요. 점포들이 중심지가. 자 그러면은 이게 사방팔방 교통조건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평평한 곳에서 그 상권이 어떻게 커져가요? 원형으로 이렇게 커져가겠죠. 상권이 커져가다 보면은 원형으로 커져가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 생기겠죠. 이 부딪히는 곳이 생긴다는 게 이게 동전 밑에 바닥에 깔아보면 알잖아요. 동전을 바닥에 깔아보면은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요 서로 닿지 않는 부분이 생기죠. 요 닿지 않는 부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차지하려면은 더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넓히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침범을 해야 되죠. 상대방이 이렇게 침범해 더 넓히면서
그럼 이 서로 침범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럼 경쟁이 치열한 부분을 서로 나누어 갖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여기만 나누는 게 아니고 이쪽도 나눌 거 아니에요. 이쪽도 나눌 거 아니에요.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이렇게 나누고 나눌 거 아니에요. 이러면 무슨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육각형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육각형 맞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정육각형이요. 자,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권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 조건에서. 현실은 이렇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자, 이런데 이게 만약에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 중심지가 여러 개가 아니라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은 경쟁 점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무슨 형태로 커져가요? 원형의 형태로 커져가겠죠. 그래서 단일 중심지의 경우에는 원형의 형태로 커져가는 거고요.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는 이상적인 모습이 이런 정육각형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심지 형성 과정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중심지 형성 과정. 그러니까 좀 세 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중심지 형성 과정, 중심지 성립 조건, 중심지의 계층성,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동그라미 5번에 있어요. 367쪽엔 동그라미 5번. 중심지 상권의 형태에서 중심지 상권은 단일 중심지의 경우 원형을 이루지만 다수 중심지가 분포하는 경우에는 정육각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중심지가 형성되고요. 그 밑에 중심지 이론의 내용은 이제 그 중심지의 계층성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5번에 시장, 교통, 행정 등의 요인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사방팔방 똑같고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무슨 교통 조건이 달라지거나 뭐 교통축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방팔방 똑같지 않고, 또는 뭐 시장 조건이 달라지거나 뭐 행정 조건이 달라지거나 하면은 이런 형태는 이제 많은 변형이 되겠죠. 변형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단 얘기죠. 그래서 그럴듯하잖아, 일단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이렇게 상권을 갖게 되는 게. 자,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레일리의 소맥 인력 법칙이죠.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특히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왔는데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레일리의 소맥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그대로 사용한 거죠. 만유 인력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은 크고요. 질량이 작을수록 당기는 힘은 작습니다. 그리고 그 당기는 물체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은 작아지겠죠. 근데 그냥 작아지는 게 아니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밀당이라고 보면 돼요. 밀당. 당기는 힘이니까. 그래서 이 이론은 중심지 상호작용을 다루는 거예요. 밀당하는 건 상호작용이죠. 그죠? 이게 상대방이 많이 당기면은 반작용으로 또 안 끌려가려고 하는 힘도 있죠. 특히 썸 탈 때는 좀 그렇죠. 썸 탄다 그래서 썸 탄다. 그러니까 이 보면 이게 잘하는 사람이 밀당을 잘하는 거죠. 좋다고 너무 막 밀고 들어가면은 저쪽이 자꾸 도망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히 밀고 들어가다가 약간 땡겨야 또 도망가다 이렇게 멈추고 이렇게 하죠. 안 그러면 아무튼 이제 책으로 배웠다고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저는 글로 배우는 거 좋아해요. 거의 대부분 글로 배웁니다. 수영도 글로 배우고. 진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책을 사보기도 해요. 제가 원래 바둑을 책으로 배웠어요. 바둑도. 고등학교 이제 학력고사 있잖아요. 학력고사를 봐놓고 나서 이제 좀 뭔가 다른 것도 좀 해야 되겠다. 책 좀 읽어야겠다. 서점을 갔는데 제일 먼저 잡힌 게 하필 바둑책이에요. 그 많은 책 중에 바둑도 책이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최고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뭐 어떻게 뜨는 이제 잡아먹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바둑에도 책이 정석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석 책을 보고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본이 탄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봤자 9급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처음 수영 배울 때도 수영을 워낙 못하니까 수영을 제가 삼수 끝에 배웠거든요. 20대 때 한 보름도 못하다가 포기하고 30대 때도 한 2달 하다 포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뭐 안 돼서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책을 사봤다니까요. 책 보고 해서 책 보고 중심지 상호작용 밀당 얘는 중심지 형성 과정이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심지가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봤잖아요. 근데 얘는 중심지와 중심지가 이렇게 상호 밀고 당기고 그런 과정 형성 상호 작용을 본 거예요. 형성 과정이 아니고. 근데 여기는 그 당기는 힘이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크기가 이제 여기서는 인구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서는 이게 질량이에요. 질량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이제 많이 당기고요. 이거 많이 나갈 사람 많이 당기고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일수록 많이 당기고 멀리 있으면 멀리일수록 덜 당기고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하고 똑같아요. 요것만 차이 있어요. 요것만 질량 요거. 자 이게 중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심지 사이에 이렇게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고객들을 끌어당기느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심지 크기가 작을수록 당기는 영역이 좁겠죠. 클수록 당긴 영역이 넓겠죠. 자 그러면 경계가 되는 지점은 작은 쪽 가까이 있어요, 큰 쪽 가까이 있어요? 작은 쪽 가까이 있죠. 그걸 머릿속에 또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착각해요. 큰 게 당기는 힘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크게 당긴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끌려간다라는 느낌에 경계를 자칫 잘못하면은 큰 쪽 가까이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경계는 영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역으로. 그죠? 영역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 가까이? 작은 쪽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구하는 것도 바로 이 공식으로도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소비지가 있다면 그 소비지의 사람들이 이쪽으로 얼마만큼 갈라는지 저쪽으로 얼마만큼 갈라는지 이거 계산하는 것도 전부 다 이 공식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이쪽으로는 10km 이쪽으로는 20km C라는 소비지가 있고 여기 이제 A라는 중심지 B라는 중심지가 있을 때 여기가 7만 명이고 여기가 42만 명이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고객들이 소비지의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몇 프로 갈 것이고 이쪽으로는 몇 프로 갈 거냐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물었단 말이에요. 이제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럴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당기는 힘은 어떻게 하고요? 요 거리 여러분들 지금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어차피 고칠 거니까 이제 수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제 머리 위에 이렇게 10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100 요거 7만 이런 식으로요 계산할 수 있죠. 이러면은 여기가 약분하면은 700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20의 제곱이죠. B가 당기는 힘 20의 제곱은 400이잖아요. 400분의 42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동그라미 2개 약분하면은 1050이죠. 4000을 4로 나누면 1000 200을 4로 나누면 50 이렇게 각각 하면 되죠. 그럼 700과 1050이죠. 자 이러면 얘가 당기는 힘이 더 크죠. 얘가 당기는 힘이 더 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쪽으로 더 많이 끌려간다는 얘기겠죠. 이쪽으로 덜 끌려가고요. 근데 이거 시험에 출제됐을 때 어떻게 출제됐는가 하면 1, 2, 3, 4, 5 이렇게 해서 1번 A 쪽으로 33.3% B 쪽으로 67.7% 2번 A 쪽으로 40% 60%
50%, 50%, 60%, 40%, 67.7%, 33.3%. 여기까지만 해도요. 여기까지만 해도 얘네들은 예선 탈락이에요. 맞죠? B가 당기는 힘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도 둘 중에 하나 찍을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확률이 50%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구체적으로 몇 프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40%, 60%인지 33%, 67%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대부분 출제를 할 때. 딱 떨어지는 숫자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게 다 관련돼 있는 숫자들이에요. 사실은 700은 350의 2배거든요. 이걸 반띵을 해보면 이거는 350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2대 3. 그러면 2대 3은 4대 6과 같죠. 그래서 2번이에요. 2번.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숫자예요. 지금까지. 이게 이게 제일 어려운 숫자고, 지금까지 이거 말고는요 대체로 어떻게 나온가 하면은 여기가 1000, 여기가 2000 이런 식으로. 그럼 1000, 2000이면 몇 대 몇이요? 1대 2잖아요. 1대 2면은 총 3등분을 해서 저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눈에 이게 안 보이면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이더라도 또 걱정 안 해도 돼요. 2개 더해서 그 중에 700은 A쪽이고, 맞나요? 2개 더해서 1050은 B쪽이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고요? 0.4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0.6이 나온단 말이에요. 2대 3이나 4대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되죠. 몇 대 몇이 바로 안 보일 때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한 개 더 해볼까요? 저 뒤에 문제를 보십시오. 자, 거기에 5번 374쪽에 5번 문제 볼까요? 자,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5km, B 도시로부터 10km예요. 자, 그러면은 A 도시 있고 B 도시 있는데 A 도시가 5만이고 B 도시 10만이죠. B 도시가 더 크죠. 이거 5만, 여기가 10만. C 도시는 3만인데 이쪽으로는 10km, 이쪽으로는 5km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C 도시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하면서 모두 여기 아니면 여기 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또 어떻게 해? A가 당기는 힘 25분의 5만. 자, 그러면 약 50 나누기 25 하면 되잖아요. 50 나누기 25 하면은 2죠. 동그라미 3개 2000이죠. 그럼 B가 당기는 힘은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고요. 10만이죠. 10만, 3만, 이렇게 만 단위 있으니까 여기가. 그럼 동그라미 2개 약관은 이게 1000이네. 이게 2대1이네. 2대1. 2대1이죠. 2대1이면은 3만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2만 명은 A 쪽으로 가고, 10,000명은 B 쪽으로 가는 거죠. 맞나요? 2000대 1000, 이게 2대1인가 아시겠죠? 2대1. 2대1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둘은 저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3만이니까 2만 명은 저쪽으로 가고, 10,000명은 A 쪽으로 가고.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몇 대 몇만 날면 끝인 거예요. 몇 대 몇만 날면. 몇 대 몇이 안 되는 사람 오늘 남으세요? 오늘 남아서 이거 40% 60% 안 되는 사람 남으세요? 40% 60% 안 되는 사람 오늘 남아서 확실하게 알고 가십시오. 자, 아무튼 이렇게 계산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자, 이게 이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이고, 이제 넘어가시면 그 368쪽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에서, 그 1번에 나와있죠. 두 도시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형성된다 하면서, 그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경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3번에 보시면은, 이 이론은 두 도시 간에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형 지세와 같은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의 구매 습관 등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뉴턴이 우주 공간 사이에 어떤 장애 요인이 없다고 한 것처럼 레일리가 이렇게 했을 때도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라고 가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비포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장애 요인을 고려한 사람이 허프예요. 그러니까 허프는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일리하고 이제 허프를 비교하면서 레일리의 특징을 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프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 장애 요인을 고려했다 안 했다? 장애 요인을 고려했다고요. 장애 요인을 고려했다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마찰 계수나 또는 시간거리라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허프의 이론에서는, 허프의 문제에서는 전부 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376쪽에 가 보시면은 376쪽 8번을 보시면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 하면서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 마찰 계수 값은 2이고 이런 말 있죠.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보세요. 9번 문제도 질문 맨 끝에 괄호 속에 공간 마찰 계수 이런 말 있죠. 이런 공간 마찰 계수 이런 말이 나오는 건 다 누구 얘기라는 얘기예요? 허프란 얘기, 허프. 이거 장애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또는 시간 거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허프라는 사람은 미시적 분석을 했어요. 미시적 분석. 이게 수요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수요자의 개성 중시. 나무를 본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뭘 봤다는 얘기예요? 숲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심지를 본 거예요. 고객을 본 게 아니라 중심지가 이 수요자들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 중심지가 수요자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계 지점이 여기 있다. 경계 지점이 있고 경계 지점에서는 당기는 힘이 어때요? 당기는 힘이 얘가 당기는 힘이나 얘가 당기는 힘이 같겠죠. 그럼 당기는 힘이 50,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오면은 당기는 힘이 얘가 더 크겠죠. 얘가 당기는 힘은 51이고 얘가 당기는 힘은 예를 들어 49다. 그러면은 얘가 당기는 힘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고. 그럼 조금이라도 이쪽이 있으면은 얘가 당기는 힘이 더 크겠죠. 51. 얘가 당기는 힘이 4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안 오고 저쪽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당기는 힘이 조금 차이에 의해서 얘는 이쪽으로 한 번도 안 오고요. 이쪽으로만 갑니다. 얘는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이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가고 이쪽으로만 옵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뭐예요? 결정론적이에요. 결정.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쪽으로는 절대로 안 가요. 이쪽으로만 와요. 이쪽으로는 절대로 안 오고 이쪽으로만 갑니다. 근데 허프가 생각할 때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아주 가까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 상권 안에 들어가고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 상권 안에 들어오겠지만 이 사람이 구매를 할 때 이쪽으로 한 번도 안 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매를 할 때 이쪽으로 한 번도 안 오겠냐 이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70이고 아주 세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30밖에 안 돼도 총 100번을 구매하면은 이쪽으로 70번 간다면은 이쪽으로는 30번 오는 그런 확률적으로 봐서 확률적으로 확률 모형. 그래서 얘는 허프는 확률 모형, 확률 모형, 확률론적 관점이에요. 확률 모형이라 그러죠. 근데 이쪽은 뭐라 그래요? 저쪽은 결정론적 관점입니다.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다수 중심지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쟁 점포 수를 봤어요.
근데 여기는 경쟁 점포 수를 2개만 봐요. 또 경쟁 점포 수를 안 봤다고요. 두 중심지 사이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허프는 중심지가 많아도 관계없어요. 중심지가 하나, 둘, 셋 더 늘어도 여기서 얘가 당기는 힘, 얘가 당기는 힘, 얘가 당기는 힘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당기는 힘이 뭐 40이다. 얘가 당기는 힘이 30이다. 20이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당기는 힘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분의 40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분의 30 이렇게 하면은 이제 쭉 끌려가는 확률이 나오는 거죠. 여기 한 개 더 생겨도 관계없어요. 한 개 더 생긴 게 10이다. 그럼 다 어떻게 해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해서 그 중에 10 그럼 100번 중에 10번은 이쪽으로 가고 100번 중에 20번은 이쪽으로 가고 다 다수 중심지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허프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허프의 섬유상권 이론해서 허프의 확률 모형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반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줄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 미시적 분석을 했고요.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이고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 있죠. 반가로 2번에서는 그 상권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 소비자 행동자로서의 소비자이므로 또 대도시 내부의 구매 중심점은 소비자의 기호와 소득 정도, 교통의 편의 관계 등 뭐를 고려해야 된다. 소비자 행태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확률 이론이죠. 확률 이론. 맨 끝에 확률 모형. 근데 레일리는 뭐라고요? 결정론적 관점이.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서는 두 번째 줄에 행선지까지 거리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 수, 그 쇼핑센터 수 있잖아요.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 수, 중심지 수도 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쇼핑센터 크기잖아요. 자, 이 레일리는 거리와 크기 봤죠. 거리와 크기는 봤지만 뭐는 안 봤어요. 경쟁 점포 수는 안 봤잖아요. 요 두 개밖에 안 봤다고요. 근데 허프는 그 두 개 말고도 뭐를 봤다고요? 경쟁 점포 수도 봤다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고려한 사람이 허프고요. 레일리는 두 가지만 고려한 거죠.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서는 세 번째 줄에 현실적인 장애물을 상정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런 말 있죠. 그 현실적인 장애물을 고려한 것이 바로 마찰 계수를 고려한 거고요. 또는 시간거래. 됐죠? 자,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의 수정소매 인력 이론은 왼쪽 페이지에요. 왼쪽 페이지에 공식은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여력이 되면 뭐 외우는 건 관계없는데 그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을 좀 보시면 되죠. 컨버스의 원리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의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지향력은 같다는 것이다. 요거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 공간 균배 원리와 점포 분류 있죠. 자, 이 공간 균배 원리라고 하는 것은 집집 국산 전선편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집집 국산 전선편.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이 점포 유형의 뜻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 얘는 굳이 그렇게 달달달 외우곤 할 필요는 없고요. 집심성 점포의 키워드는 중심입니다. 배후지의 중심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를 말해요. 배후지의 중심이에요. 자, 요거는 밑에 전문품점과 연결이 돼요. 밑에 전문품점은 키워드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 말이죠.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사람들이 배후지의 중심에 있어도 찾아갈 거란 얘기예요. 다음에 위에 집재성 점포 있죠. 위에 집재성 점포는 동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점포예요. 자, 이거는 밑에 선매품점하고 연결이 돼요. 밑에 선매품점은 키워드가 비교 후에 구매, 요게 키워드예요. 자, 물건을 살 때 비교를 한 후에 구매를 하려면 점포들이 한데 모여 있어야 되죠. 이 점포, 저 점포. 그래서 요거는 집재성하고 선매품점이 연결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 선매품점이 집심성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집재성. 다음에 이제 국부적 집중성 위에 있는 국부적 집중성은 국부적 중심지가 키워드죠. 국부적 중심지. 이건 뭐 용어 뜻은 뭐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거는 밑에 편의품점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자, 요 정도 하고요. 좀 쉬겠습니다.